편의점에서 불닭볶음면 한 봉지 사보신 적 있으시죠? 그 라면을 만드는 삼양식품이 지난주에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 7,703억 원. 그런데 같은 날 실적을 낸 농심은 9,561억 원을 팔았어요. 농심이 1,858억 원을 더 팔았습니다. 그러면 남긴 돈도 농심이 많아야 정상이겠죠? 그런데 영업이익은 삼양식품이 1,762억 원, 농심이 593억 원이었습니다. 덜 팔았는데 3배를 남겼어요. 같은 나라에서 같은 라면을 파는 두 회사가요. 더 이상한 건 그 다음입니다. 삼양식품이 2분기에 판 것 가운데 약 84% 금액으로 6,458억 원어치가 해외에서 팔렸습니다. 회사 매출의 대부분이 한국 밖에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회사 해외에 공장이 한 개도 없습니다. 하나도요. 반면 농심은 미국에만 공장이 2개 있고 오뚜기도 미국에 부지를 사뒀습니다. 현지에 공장을 지은 쪽은 100원 팔아 6원을 남기고 공장이 없는 쪽은 23원을 남깁니다. 오늘은 이 뒤집힌 숫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 짚고 가죠. 삼양식품은 한국에서 라면을 제일 많이 파는 회사가 아닙니다. 국내 라면 시장 점유율을 보면 농심이 절반이 넘는 53에서 57% 정도, 오뚜기가 25% 안팎이고 삼양식품은 10% 언저리입니다. 3위예요. 그것도 아주 오랫동안 3위였습니다. 편의점 라면 매대를 떠올려보시면 감이 오실 겁니다. 신라면과 진라면이 눈높이 칸을 차지하고 있죠. 우리가 아는 그 만년 3위가 맞습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이 매기는 값은 정반대입니다. 지난해 6월 삼양식품은 국내 식품업계에서 처음으로 시가총액 10조 원을 넘겼고요. 이번 달 14일 종가 기준으로는 9조 5,669억 원입니다. 같은 날 농심의 시가총액은 2조 5,525억 원이었어요. 라면을 절반 넘게 파는 1위 회사보다 10%를 파는 3위 회사가 4배 가까이 비쌉니다. 시장이 지금 라면 봉지 수를 세고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성장 속도를 보면 이유가 조금 보입니다. 삼양식품이 연 매출 1조 원을 처음 넘긴 게 2023년입니다. 그리고 2025년 매출이 2조 3,518억 원, 영업이익은 5,239억 원이었어요. 2년 만에 매출은 2배가 됐고 영업이익은 1,400억 원대에서 5,000억 원대로 3배 넘게 뛰었습니다. 식품회사에서 이런 곡선은 흔하지 않습니다. 식품은 원래 사람 입맛이 천천히 바뀌는 만큼만 크는 업종이거든요. 여기서 대부분은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불닭볶음면이 해외에서 대박 났으니까 맞는 말이긴 한데 그게 답은 아닙니다. 해외에서 대박난 한국 제품은 그동안에도 많았거든요. 화장품도, 만두도, 김도 있었죠. 그런데 그 회사들이 전부 이런 이익률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왜 이 회사는 판 것의 23%를 이익으로 남기고 농심은 6%를 남기느냐? 대박은 매출을 설명하지 이익률을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3가지를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첫째, 국내에서 3위로 밀려난 사건이 어떻게 해외로 나가는 이유가 됐는지. 둘째, 수요가 폭발했는데도 이 회사가 왜 해외에 공장을 안 짓기로 했는지. 셋째, 그 결정이 만들어낸 23%짜리 이익률이 동시에 어떤 약점을 안고 있는지. 이 회사를 이해하면 세계로 나간다는 말에 전혀 다른 2가지 뜻이 있다는 게 보입니다. 시작은 1963년입니다. 그해 9월 15일 삼양라면이 나왔어요. 한국 최초의 라면입니다. 창업자 전중윤 회장이 남대문 시장을 지나다가 사람들이 한 그릇에 5원 하는 꿀꿀이죽을 먹으려고 길게 줄 서 있는 걸 봤다고 합니다. 꿀꿀이죽이 뭐냐면 미군 부대에서 나온 음식 찌꺼기를 모아 끓인 겁니다. 그걸 보고 이 사람들이 먹을 싼 끼니를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회사의 출발점은 사업 기회가 아니라 배고픔이었습니다. 그렇게 나온 삼양라면이 한 봉지에 10원이었습니다. 당시 물가로도 아주 싼 값이었어요. 처음엔 사람들이 라면이라는 게 뭔지 몰라서 잘 안 팔렸습니다. 기계에서 나온 이상한 국수 취급을 받았죠. 그런데 몇 년 지나면서 국민 라면이 됩니다. 1980년대 초까지 이 시장의 주인공은 삼양식품이었어요. 1985년 3월에 농심이 점유율 40%로 올라서면서 1위 자리를 내주긴 했지만 그때도 삼양식품은 30%대를 지키는 확실한 이강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격차와는 전혀 다른 그림이었죠. 그리고 1989년 11월 3일 서울지방검찰청에 익명의 투서 한 장이 들어옵니다. 몇몇 식품회사가 미국에서는 식용으로 분류되지 않는 소기름, 그러니까 공업용 우지로 라면을 튀기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검찰은 삼양식품을 포함해 5개 회사 대표를 입건합니다. 다음날 신문 1면에 실렸고요. 공업용 기름으로 튀긴 라면, 이 한 문장이 전국에 퍼지는 데는 하루면 충분했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이미 만들어둔 라면 100만 상자 넘게 폐기했고요. 직원 3,000명 중에 1,000명 정도가 회사를 떠났습니다. 3명 중 1명이요. 1988년에 31%였던 시장 점유율은 사건 직후 10%까지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튀긴 기름을 소기름에서 팜유로 바꿔야 했어요. 회사의 정체성이었던 재료를 스스로 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 결말이 있습니다. 1997년 8월 26일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어요. 그 소기름은 먹어도 되는 기름이었습니다. 애초에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문제는 판결까지 8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8년이면 라면 시장의 순위가 완전히 굳어지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어요. 사람들의 장바구니 습관은 그 사이에 다 바뀌어 있었습니다. 무죄를 받았는데 시장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보통 이 이야기는 억울한 회사 이야기로 끝나는데요. 비즈니스 구조로 보면 다르게 읽힙니다. 삼양식품은 이때부터 국내에서는 이길 수 없는 회사가 됐어요. 매대 자리도, 대리점 망도, 소비자 습관도 이미 남의 것이 된 상태였거든요. 라면은 사람들이 10년씩 같은 걸 사는 물건입니다. 그 습관을 다시 뒤집는 싸움은 승산이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바로 이 조건이 나중에 이 회사를 완전히 다른 회사로 만듭니다. 1998년 김정수 씨가 회사에 들어옵니다. 창업자 집안의 며느리였고 그때까지는 전업주부였어요. 우지파동의 외환위기까지 겹쳐 회사가 기울던 시기였죠. 그리고 2011년 명동을 지나다가 사람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매운 음식을 줄 서서 먹는 걸 봅니다. 맵다고 소리를 지르면서도 숟가락을 안 놓더라는 거죠. 여기서 힌트를 얻습니다. 매운맛은 맛이 아니라 경험이구나.
사람들이 견디는 걸 즐기는구나. 거기서 나온 게 2012년 불닭볶음면입니다. 그런데 여기 많이들 모르시는 부분이 있어요. 이 제품 처음 2년 동안은 거의 안 팔렸습니다. 너무 매워서 못 먹겠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국내 시장에서는 사실상 실패한 제품에 가까웠어요. 회사 안에서도 이제 그만하자는 얘기가 나올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매출 곡선만 보면 단종 후보였죠. 판을 바꾼 건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2014년쯤부터 영어권 유튜브에 이상한 영상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파이어 누들 챌린지, 한국의 미친 매운 라면을 먹고 버티는 영상이었어요. 얼굴이 새빨개지고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눈물을 흘리면서 카메라를 보는 그 장면들이 조회수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따라하는 사람들이 나라마다 생겨났어요. 라면 광고가 아니라 게임이 된 겁니다. 여기서 이 회사의 진짜 구조가 시작됩니다. 이 수요는 삼양식품이 만든 게 아니에요. 광고를 때려서 만든 게 아니라 남들이 재미로 만들어준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통 해외에 나가는 회사가 제일 크게 쓰는 돈이 바로 수요를 만드는 돈이거든요. 현지 광고, 현지 영업사원 월급, 대형마트 매대를 잡는 입점비, 브랜드가 알려질 때까지 이 돈을 계속 태워야 합니다. 삼양식품은 그 단계를 통째로 건너뛰었습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보죠. 보통 해외 진출은 낯선 동네에 가게를 내는 일입니다. 간판 달고 전단 돌리고 손님이 들어올 때까지 몇 년을 버텨야 하죠. 그 버티는 기간의 비용이 전부 마진을 깎습니다. 그런데 삼양식품이 마주한 상황은 반대였어요. 이미 손님이 줄을 서 있는 동네에 물건만 붙이면 되는 상태였습니다. 가게를 낼 필요가 없었던 거죠. 협상하는 위치도 뒤집힙니다. 보통은 제조사가 현지 유통사를 찾아가서 우리 제품 좀 깔아달라고 부탁하고 그 대가로 마진을 떼어줍니다. 아쉬운 쪽이 값을 깎아주는 거죠. 그런데 손님이 이미 찾고 있는 물건은 반대입니다. 유통사가 먼저 연락해서 물건 좀 달라고 옵니다. 파는 쪽이 아쉬운 게 아니라 사는 쪽이 아쉬워져요. 이 위치 차이는 인심의 문제가 아니라 그대로 숫자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수요가 폭발했으니 이제 현지에 공장을 지어야겠죠. 다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삼양식품은 반대로 갔어요. 2022년 5월 경상남도 밀양에 2,400억 원을 들여 공장을 세웁니다. 연간 6억 개를 만들 수 있는 규모였고 여기서 만든 건 전부 수출용이었습니다. 위치를 밀양으로 잡은 이유도 단순해요. 부산항이 가깝거든요. 만들어서 한국까지 가는 길을 최대한 짧게 잡은 겁니다. 그리고 2025년 6월 11일 바로 옆에 이 공장을 준공합니다. 1,830억 원이 들어갔고 면과 스프 자동화 라인을 포함해 6개 라인에서 연간 6억 8천만 개를 만들 수 있어요. 이 공장 물량도 전부 수출입니다. 두 공장을 합치면 생산 능력이 2024년 18억 개에서 올해 25억 개로 37% 늘어납니다. 이 회사가 늘린 건 해외 거점이 아니라 밀양의 라인 숫자였습니다. 당시 기사 제목이 이랬습니다. 다들 해외에서 만들던데 삼양은 왜 밀양에 짓나? 회사가 밝힌 이유는 품질 관리와 국내 고용이었어요. 착한 이유처럼 들리죠. 그런데 결과만 놓고 보면 바로 이 결정이 이 회사의 이익률을 만들었습니다. 왜 그런지 이제 숫자를 뜯어보겠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률부터 보죠. 삼양식품 22.9%입니다. 100원어치를 팔면 23원 가까이가 남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게 6분기 연속 20%대입니다. 한두 분기 반짝한 게 아니라는 거죠. 같은 분기 농심은 6.2%였습니다. 100원 팔아 6원이 남아요. 같은 나라에서 비슷한 재료로 같은 라면을 파는 두 회사의 차이가 4배 가까이 납니다. 여기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농심 쪽 구조부터 보겠습니다. 농심은 2005년과 2022년에 미국에 공장을 지었습니다. 현지에서 만들고 현지 유통망을 직접 관리하고 현지 광고를 합니다. 이건 정석이에요. 관세를 피할 수 있고 배로 옮기는 물류비가 줄고 현지 수요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대신 공장과 조직이라는 고정비를 매달 짊어져야 해요. 라면이 덜 팔리는 달에도 공장 불은 켜져 있어야 하고 월급은 나가야 합니다. 삼양식품 구조는 훨씬 단순합니다. 공장은 밀양 2곳, 주력 제품은 사실상 불닭 한 줄기예요. 여기서 대량으로 찍어서 컨테이너에 싣고 현지 유통사에 넘깁니다. 나라마다 공장을 세울 필요도 큰 현지 조직을 굴릴 필요도 없어요. 게다가 제품 종류가 적으면 라인을 세우고 바꾸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같은 걸 계속 찍어내는 게 제조에서는 제일 싸게 먹히거든요. 단순함이 그대로 원가가 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농심은 나라마다 지점을 낸 식당 체인이고 삼양식품은 밀양 한 곳에서 구워 택배로 붙이는 빵집입니다. 식당 체인은 어느 동네에서든 손님 입맛에 맞출 수 있지만 지점마다 임차료와 직원이 붙죠. 빵집은 그런 대응은 못하지만 오븐 하나만 돌리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줄 서는 일을 손님이 알아서 해주고 있어요. 이 상태가 유지되는 한 빵집이 훨씬 많이 남깁니다. 이 구조가 실제로 굴러가고 있다는 게 2분기 지역별 숫자에서 보입니다. 미주 매출이 2,036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4% 늘었고 유럽은 806억 원으로 61% 늘었어요. 독일과 프랑스를 시작으로 네덜란드, 영국 매대에 차례로 들어가면서 나온 숫자입니다. 그리고 불닭 브랜드는 지난 5월 말에 누적 판매 100억 개를 넘겼어요. 지구에 사는 사람 한 명당 한 봉지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 가벼운 구조가 그대로 약점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관세예요. 미국이 관세를 올리면 미국에 공장이 있는 농심은 현지 생산으로 어느 정도 피해갈 수 있습니다. 삼양식품은 피할 데가 없어요. 만드는 곳이 밀양뿐이니까요. 그래서 이 회사가 쓴 방법은 미국 판매 가격을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관세로 늘어난 비용만큼을 소비자 가격에 얹은 거죠. 지금까지는 통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건 브랜드 힘이 버텨주는 동안에만 쓸 수 있는 카드예요. 두 번째 약점은 더 근본적입니다. 이 회사 매출의 90에서 95%가 면과 스낵이고 그중 불닭 브랜드가 70% 정도를 차지합니다. 2025년 매출 2조 3,518억 원 가운데 1조 원이 넘는 돈이 한 브랜드에서 나왔다는 뜻이에요.
매출 2조가 넘는 글로벌 식품회사 중에 한 브랜드 의존도가 이 정도인 곳은 드뭅니다. 농심에는 신라면 말고도 짜파게티, 너구리, 새우깡이 있죠. 삼양식품에는 불닭 다음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2027년 가동을 목표로 중국에 공장을 짓고 있어요. 중국에서 팔 물량은 중국에서 만들고 밀양 두 공장은 미국과 유럽 수출에 전부 붙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생산을 둘로 나누는 거죠. 해외에 공장을 안 짓는다던 원칙이 처음으로 갈라지는 지점입니다. 바꿔 말하면 지금의 이익률이 영원히 유지되는 구조는 아니라는 걸 회사도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뽑을 수 있는 원칙 3가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마케팅비는 수요를 못 만든 값입니다. 회사가 돈을 써서 사람들을 설득해야 한다면 그 비용은 이익에서 빠져나가죠. 반대로 사람들이 알아서 찾는 물건은 그 비용이 통째로 남습니다. 삼양식품이 남기는 23원 안에는 세계의 유튜버들이 공짜로 만들어준 10년치 광고가 들어있습니다. 둘째, 세계로 나간다는 말에는 2가지 뜻이 있습니다. 나가서 짓는 것과 안 나가고 붙이는 것. 앞에 것은 안전하고 무겁고 뒤에 것은 위험하고 가볍습니다. 어느 쪽이 옳으냐가 아니라 수요를 누가 만들었느냐가 답을 정해요. 내가 돈을 써서 만들어야 하는 수요라면 나가서 지어야 하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수요라면 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삼양식품은 후자를 골랐고 그게 지금까지는 맞았습니다. 셋째, 높은 이익률은 공짜가 아닙니다. 삼양식품이 남기는 23원 안에는 농심이 미국 공장을 지으면서 미리 사둔 보험료가 빠져 있어요. 관세도, 환율도, 한 브랜드가 식을 위험도 전부 회사가 그대로 안고 있습니다. 이익률이 높다는 건 비용을 잘 줄였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위험을 안 사고 그만큼 남겼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재무제표에는 이익만 찍히고 안 산 보험은 안 찍히거든요.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삼양식품은 라면을 3개에 판 회사가 아니라 3개가 먼저 줄을 선 라면 하나를 밀양에서 계속 붙인 회사입니다. 국내에서 이길 수 없게 된 조건이 이 회사를 밖으로 밀어냈고 남이 만들어준 수요가 마케팅비를 지웠고 공장을 안 옮긴 결정이 마진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3가지가 그대로 위험 목록이기도 합니다. 국내 기반이 얇고 수요의 주인이 회사가 아니고 생산지가 하나예요. 앞으로 지켜볼 지점은 2개입니다. 불닭 다음 브랜드가 나오는지 그리고 관세를 가격 인상으로 계속 막아낼 수 있는지 이 2가지가 지금의 이익률이 유지될지를 결정할 겁니다. 둘 다 회사가 혼자 정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게 이 구조의 마지막 특징이기도 하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비즈니스의 구조를 해부해 보겠습니다.